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6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중국의 인구는 반수가 되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가와이 마사시 미래의 연표 업계 대변화라는 발간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그 서론 부분을 발췌 편집을 해서 보도한 것 같아요. 제조, 금융, 자동차, 물류, 의료 등 각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시화하고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전개를 한다. 일본의 미래 인구는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에서 통계 예측으로 말하는 것은 2070년에 일본의 인구는 8,700만 명, 2120년에는 5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경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인구 변화도 염두에 둔 경영 전략을 해야 된다. 관광업이나 음식점이라면 인바운드라는 용어가 방일 외국인 관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수요의 도입이다. 월경 이씨라고 하는 국내에 있으면서 비즈니스는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어느 패턴이든 상대국의 요구나 생활 수준의 변화라는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와 아마 그 한중일 삼국이 대표적인 거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장래성은 위태롭다. 인구의 축이 서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일본에서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던 나라들과의 교류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인도 쪽으로 그 인구가 늘고 있고 또 중동을 넘어서 아프리카 여기가 이제 향후 미래 인구들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의 일본이 먹고 살기 위한 방안은 이 수요가 일어나는 쪽으로 뭔가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2022년에 한국 인구가 5,162만 명이었는데 2070년에는 한 3,765만 명으로 줄어들 것 같고 또 그때 고령화율은 46.4%로 고령화되면은 이제 그 법적인 나이 65세 이상이 46.4%라는 얘기 같은데 노인 천국이 되겠군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이제 2100년에는 자기네는 요거 왜 숫자들을 좀 비교를 같이 좀 하지 한 7억 7천만 명으로 줄 것이다. 인도가 벌써 14억 명이 중국을 추월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죠. 근데 이런 견해를 진행하면서 제 느끼는 것은 남북이 고착화되는 전제 조건을 다 깔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정치 체제 이런 거 다 떠나서 또 민족주의 이런 거 다 떠나서라도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한 거를 그 목표를 두고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네요. 일본의 그런 뉴스를 보니까 속보 한동훈 최상병 특검법 국민의 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김민순 기자가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 그리고 집권당을 이끌던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안보의 핵심 중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인데, 이 홍수 이 대민 지원을 나갔다가 그 사망한 사건을 뭔가 은폐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특검까지 일어났는데, 여당이 주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여당 중에서는 그 한동훈 씨가 이렇게 그 얘기 나오는 것은 신선하고 또 의당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오네요. 그런데도 여당은 최상병 특검법 필요시 거부권 요구, 민주당 법사위는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요. 김보름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또 2024년 어저께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 막가파식 운영, 강력 비판, 추경호, 우원식 국회의장 폭력국회 갑질국회로 추락 않도록 조치 취해야, 이런 이제 제목만 좀 이렇게 싸움질들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씨의 발언은 신선하게 들립니다. 난수표된 청약제도 바뀌는 청약통장 200% 활용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황재성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어요. 41년 만의 시도라고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에서 청약제도 합리화를 선언했다 해가지고 이 청약통장 납입 한도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 되도록 그 청약통장을 해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어떤 그 중저가 아파트에서 지금 살게 됐는데, 그래도 은행에다가 하나 적금을 들자 했더니 여기 그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추천하더라고요. 차라리 이걸 그냥 드시라고, 딴 적금보다. 요게 이자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저는 이걸 들면 나중에 또 혹시 아십니까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여기 두 번째 나온 얘기는 청약 예부금 저축 등 모두 그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저도 예를 들어서 맥시멈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씩 든다고 하면은 25만 원씩 이제 그 돈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25만 원씩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이 뉴스 보도 내용 중에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집 마련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청약 통장의 인기가 시들해진 데는 낮은 당첨 확률과 치솟는 분양가가 직격탄이다. 그러니까 이게 41년 만이면 그동안에 인플레도 많이 됐고, 옛날에 월급도 작으니까 맥시멈 10만 원을 붓는 것도 큰 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그 셀러리맨들이 열심히 이 청약 부금을 버가지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들어서 어느 정도 얼마 되면은,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파트 청약할 때 보증금 성격으로 하는 것을 일일이 돈을 안 받고 통장을 보여달라, 그거를 그 카피해서 넣는 것,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경험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피부에는 쉽게 안 와닿는데, 지금 한번 청약을 못 해봤기 때문에, 또 너무 진짜 나이를 먹었어도 그 아파트 가격들이 우리 부동산 가격이 너무 치솟아가지고 당첨이 되더라도 그걸 감내할 수 있겠냐. 근데 옛날에는 당첨되고서 그거 전매 이런 여러 가지 아니야. 그거는 청약에 의한 게 아니고 일반 민간 분양의 청약에 의한 신청이 아니고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는 청약에 의한 주택 분양 이런 제도는 의미가 없는
그런 게 된 거죠. 경제 규모가 커지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뭐 25만 원까지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돼도 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그렇게 계속 넣어가지고 또 나중에 뭐 자기 돈 찾으면 그만이지만은 당첨 확률이 요즘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게 의미가 크게 지금 있는 거냐 하는 회의가 있다 그런 얘기죠. 회의론이. 지금 말은 청약제도 합리화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주택기금 늘리는 방편으로 지금 그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6개월간 1,400개 계좌 증가. 이수민 기자가 블로터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6개월간의 LEI라고 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아이디와 여권을 활용한 계좌 개설은 1,432건인데 그 외국인 투자자는 36곳의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법인 1,216개, 개인 216개 계좌를 개설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쉽게 투자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는 작년 12월 14일에 폐지했다. 주식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그때는 눈에 안 띄었는데 오늘따라 좀 떴네요. 어저께 뉴스입니다만은 그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 별도의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절차 없이 LEI, 법인, 여권번호, 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이용해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상장 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도 그 서학 개미들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은 역시 그 사전 등록제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학개미들도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 뭐 나스닥 뭐 이런 데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 상호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또 잘못하면 투기 세력들이 더 좀 횡행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여의도 그 공원에 가봐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그 쳐다본 적은 있어요. 근처 어디 빌딩에서 그뭐 모임을 가져본 적도 있고, 여기 금융감독원짜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네. 이게 새로 생긴, 이게 높아가지고, 이게 옛날 그 통일교 부지에 세워졌다는데 아마 이게 통일교 재단 쪽에서 만들어 놓은 그 빌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리콜 오히려 좋아 대반전 일어났다. 김수영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리콜 사태가 오히려 불닭의 홍보 효과를 높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9일 덴마크 판매 금지 조치로 불닭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BBC, AP통신, AFP통신 등도 앞다퉈 자기네들이 직접 불닭을 시식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웨덴 출신 유튜버가 물론 매운 게 위험할 수 있지만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 않나. 덴마크는 자기 나라 라면을 선호하니까 그냥 단순히 수입 안 하는 것이지 않냐. 이렇게 자기네 국산품 보호를 한다고. 그래서 그 삼양식품이 지난 18일 덴마크 정부에 그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캡사이신 양의 측정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리고 삼양식품은 제품 전체 중량이 아닌 액상 스프 중 양만으로 캡사이신 양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뭐 여기 그 리콜 할 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은 덴마크 쪽에서는 이 라면 전체 양 가지고 비율로 그렇게 계산을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국물을 좋아해가지고 불닭 볶음면도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일반 라면처럼 먹어봤어요. 국물. 어, 근데 그 이 스프가 저는 그 신라면에 입이 배 있어가지고 맛이 조금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다 조미료가 들어가지만은 그 많이 들어가고 맵기는 한데, 그래서 그렇게 매우면은 그 끓여서 먹어 그냥 그 국물 라면으로. 그런 레시피를 불닭볶음면은 근데 이 물을 조금 적게 해가지고 스프로 이렇게 비벼 먹어야 제맛이긴 하겠죠. 네. 어쨌든 더 유명해졌다는데요. 이틀간에 걸쳐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면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 아나헤드 오코너, 제대로 제가 읽었군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간헐적인 단식이라는 게 여기에서 얘기하면 5.2 다이어트인데, 5일 동안 정상적으로 그 식사를 하고 이틀 동안은 단식을 한다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단식하는 게 아니고, 그 단식하는 날은 적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아침 식사는 계란 하나, 점심은 과일이나 야채 2인분, 저녁은 가벼운 샐러드, 먹기는 먹는 거다 이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제2당뇨병이란 게 저도 그 처방을 받으면 약 이름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뭐 하도 그 의약품은 뭐 이렇게 그 좀 읽기도 힘들고 그런데, 메트포르민이라는 게 있고 또는 엠파글리 플로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나이들 먹으면 당뇨 기운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는 과식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운동, 이거를 그 제2당뇨병 지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혈당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체지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기억이 지금 깜빡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게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 뉴스에서도 코트니 피터슨이라고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에 더 효과적인 것이 보여주었다. 하지만은 또한 장기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굶으면 잘못하면은 저혈당이 더 위험하다고 그러죠. 저혈당 증상을 6%가 저혈당 증상을 또 보고했다는 것도 있으니까 다들 그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소 그 적당히 운동을 하고 어, 그러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걸려놓고 후회했지만은 그래도 살라고 지금도 이게 제가 한 체중을 10kg 이상 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를 줄였어요. 뱃살을 빼야 돼요, 결론은. 그래서 요즘 뭐 나름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은 먹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저하고 직접적으로 당뇨병이라는 게 당뇨로 직접 죽는 게 아니고 다른 병을 유발시켜서 뭐 죽을 수 있다는 거니까 조심해야죠. 건강관리 해야 되고. 캘리포니아의 얘기인데, 오로빌 호수라는 게 있는데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수준의 반전의 놀라운 전의 이미지. 이게 그 말라가지고 호수가 해가지고 이 또 다리, 호수 다리도 밑바닥까지 이렇게 다 뭐 거의 이건 뭐 다 말랐는데, 비가 크게 한번 오면서 바로 꽉 차졌다. 이렇게 그 아주 그냥 반전 이런 그 풍광을 그렇게 보도를 했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배들도 뭐 막 와서 그 자기네들 요트 뭐 이런 거 와서 했는데 이런 거 말고 요즘 캘리포니아가 뭐 여러 가지 범죄도 그 로스앤젤레스 뭐 이런 데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텍사스로 간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그리고 텍사스의 증권거래소 금융 월스트리트를 떠나가지고 텍사스 어디로 간다. 그런 얘기가 뉴스가 벌써 나온 적이 있죠. 텍사스에는 뭐 세금이 적대나 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몽골 나아가는 한국의 경사 북과 대화의 장은 불발. 이게 좀 제목이 뭐 경사라는 뭐 경사 졌다는 뜻이거든요. 경사. 북한과 수교한 몽골이 한국으로 경사를 높이고 있다. 우리한테 더 기대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몽골은 북한과의 대화의 장소로 주목받았지만 이달 열린 국제회의 울란바토르 대화는 북한이 초청에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근데 그 한국 기업의 진출이 잇따르고 뭐 많이 그 국뽕 유튜브에서도 나오지만은 CE와 GS25 매장 이런 거 하나로 그냥 한국 거리 같다. 그리고 또 아파트 건설 모양도 뭐 한국에 있는 아파트 비슷하게 해서 또 한국 건설업체들이 와서 지금껏 졌는지 어떻는지 아니면은 몽골 건설업자가 졌으래도 한국의 아파트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설계해서 또 졌을 것도 같기도 하고요. 지난 6, 7일 열린 울란바토르 대화에서는 한국 참석자들은 차례로 등단해가지고 안보 외에 광물자원 공동개발 등의 분야에서 매년 참가자를 보내고 몽골과의 유대는 폭넓은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구리가 탐이 나는데 이거를 개발해도 가져올 방법이 뭐가 없겠냐 이게. 그거 저기 공중으로 오기도 그렇고 참 그게 몽골이 꽉 막혀가지고 러시아로 막혔죠. 중국으로 막혔지. 그거 육로 통과해가지고 그러면 육로로는 북한까지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광물 한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그 중앙아시아 갔는데 그 광물 자원 확보 이런 것도 우리로서 매우 중요한데 거기는 어떻든 육로로 해서 카스피인가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디 뭐 흑해 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이게 가능할 거예요. 가능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 어저께 그 한 거를 좀 뭐 몇 가지 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SK그룹 구조조정 지금 업계 그 대기업 집단 2위로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왜 대규모 구조조정안이 나오는가? SK온이라고 배터리 이 회사가 있는데 비상장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이 세 개 회사가 자동차 배터리 3대 메이커인데 SK온에 대해서 그간 많이 투자하고 계속 적자예요, 다들. 언제까지 그 물량 이 말하면 손익분기점 매출량이 언제까지 늘어나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최근에 그 전기차 수요가 좀 떨어지고 뭐 등등 해가지고 SK 이노베이션의 지분율 약 90%로 넣어가지고 SK온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20조 원을 그 3년 동안 투자를 했고 또 이 향후에도 15조 원 이상 투자를 계획 중인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뭐 선제적 배터리 공장 투자해온 SK온 중국에 4개의 공장이 있다고 그러고 헝가리에 세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포드와 합작한 미국 배터리 공장이 있고 충남 서산 공장 대규모 증설을 또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 위에 제목에 썼듯이 최태원 노소영 세기의 이혼 사건도 원인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투자회사 SK스퀘어 투자 부분도 부진, 11번가 T맵, 원스토어, ADT 캡스 등이 부진해가지고 23개에 투자했는데 18개 회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영업적자 2조 3,397억 원, SK 하이닉스 적자 포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2024년 6월 SK스퀘어 CEO 해임 발표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이게 그 SK가 말이죠. 그 지배구조를 그 참 추적하기 아주 복잡하게 해놨고, 어느 놈은 상장을 했는데 어느 놈은 또 비상장 해놓고, 그리고 또 이름을 가가지고 이게 뭐하는 회사지? 이런 거 참 한참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로 빠르게 확실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든데스의 위험이 있다. 이후 가파르게 추진되는 구조조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그 슬프 콘스트레인 타임즈의 그 주제로 써놓은 거에 그건 나중에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현재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음이 증명될 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은 결국 SK온을 살리기 위해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냐. SK 이노베이션 안에는 또 그 옛날 유공 SK 저게 있죠. 그 정유회사. 문제는 SK ENS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게 뭐 비상장 기업이고 SK 이노베이션은 상장 기업인데 요걸 합병해가지고 SK온에 돈을 줄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합병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재산분할 진짜 상고했다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은 그 지분율이 1조 3천억이면은 어마무시한 게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또 푸틴의 지각에 대해서 재미있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푸틴의 방북에서 소소한 관심사, 소소한 게 아니고 어떤 암시를 주는 것 같긴 한데, 푸틴은 과연 제 시각에 올 것인가? 푸틴의 지각은 전설적이다. 교황마저 푸틴의 지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푸틴은 교황을 1시간 기다리게 했다. 이런 역사가 있는데,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전폭 지원을 비난하는 대한민국 정부, 미국은 한국의 포탄을,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을 원하는 세상, 이런 이상한 세상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20세기 냉전을 시작한 한국전쟁, 이제 21세기 냉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가 터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경이 이렇게 분단이 돼 있는 상태니까 어떤 상징성이 있는 나라긴 하지만은 그거는 미소 냉전 때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이번에는 미중 냉전 열전으로 냉전인데, 근데 열전으로 터질 것은 한반도가 돼서는 안 되죠. 터질 것은 일어난다면 대만인데, 이번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친밀하게 되면은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중국을 포위하게 되는 겁니다. 베트남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푸틴은 중국을 포위한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바다. 이런 얘기가 된다 이게요. 어쨌든 김정은이는 6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반나절, 한나절이라고 돼 있는데 19일 새벽이 되어서야, 그래서 푸틴이 김정은을 하급 파트너로 여긴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참 밤에 자야 될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아주 속으로 그냥 부글부글 끓었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대한민국 먹거리 물가는 높은가? 이 먹거리라는 용어가 저는 참 우리말로 어떤 더 좋은 말이 있는, 무슨 일로 직접 일본에 가서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일본 점심 가격이 4,500, 우리나라 돈으로 4,500원에서 6,300원 거리다. 근데 요만큼 나온다, 이게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본 호프집 가서 안주만 무한으로 먹고 온 한국인, 무한리필인가? 일본이 작고 무한리필이 아니고, 싸니까. 일본이 자꾸 이중가격제를 원하는 이유가 있다. 핵심적인 것은 이제 농수산물 가격인데, 생산성이 낮고 개방도도 낮으며 유통비용만 높을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진다. 유통비용이 높다는 말은 인건비가 가격에 전가된다는 말, 의류, 신발 등의 가격이 비싼 이유도 낮은 생산성과 낮은 개방도, 특히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의 섬유 가죽 제품의 개방도가 낮다라고, 저도 한번 지금 미리 이거 지금 뉴스를 다뤘죠. 그리고 이 전기 도시가스는 한국이 좀 가격이 낮은 폭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영국이나 아일랜드 이런데 그 가격이 비싸다. 영국도 그 북해 유전인가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스웨덴 뭐 이런 데도 있고, 이렇게 비싸대는데, 그러면 한국이 왜 이렇게 낮냐? 그러면 공, 공기업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정부 통제를 직접 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이거 가격이 높은 데는 민영화하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간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그 전기하고 가스는 절대 민영화 안 한다고 약속을 해야 국민들이 오케이 할지 모르지만은 가격 정상화는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또 물가 또 오를 거다 이거죠. 생산성 향상 방안이 없다면 농촌 고령화 후 생산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요즘 뭐 생산성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생산성이라는 게 참 이 스코프가 넓어가지고 쓰이는 곳마다 뭐 공장에서 얘기하는 노동 생산성, 생산성은 노동 생산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일본도 농수산물 가격은 비싼데, 제가 알기로는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지방별로 현이죠. 거기서는 현마다 막혀 있는 데가 많고, 각 지방에서 나오는 그거가 유통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멀리 있는 지방께 도쿄까지 올 일은 없고 그 인근에서 만든 게 오니까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그렇게 농수산물 가격은 비싼데 왜 음식 가격은 왜 이렇게 싸냐? 이거를 갖다가 연구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디플레이션을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삼겹살 2만 원짜리 가지고 단어는 소비자 물가와 생활 물가를 식별해서 논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난번에 소개를 했죠. 그리고 그래서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는 금리 뭐 정책 통화 정책으로 조절을 해보겠지만, 이 생활 물가, 라이빙 코스트라고 제가 소개를 했죠. 이거는 커스터머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공산품 가격은 의외로 또 싸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한국은행의 주장은 그간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은 크게 높아져 있다. 식료품, 의류 등 필수 소비재와 물가 수준이 높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크다. 통화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저도 그게 구조적인 해법이 뭔데 했는데, 조금 자세히 풀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제가 못 봤는데, 이제 이 슈카월드는 어디서 뽑았는지, 생산성 제고, 공급 채널 다양화, 유통구조 개선 등이 기뇨. 일부는 저도 이런 거는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비축 역량 확충, 수입선 확보, 소비 품종 다양화 제고, 농사 손실 생산 기반 약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 개선의 속도와 범위를 점진적으로 조정. 뭐 제 수준은 알 듯 말 듯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박을 했어요. 노동 생산성만 가지고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 통상 경제학자들은 이런 생산성을 비교할 때 총요소 생산성 수치를 사용한다. 총요소? 그러면은 제가 스루풋에서 얘기하는 전체 생산성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원가 생산성이라는 거 전체로 보는 거죠. 전체를. 그러니까 그 삼겹살 1인분이 2만 원이다 하면은 그때 단가로 봐서는 또 안 돼요. 나중에 뒷면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국내에 영세 농가가 많아서 생산성이 낮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점잖게 얘기하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토지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없다. 면적당 생산성이 높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죠. 하느니 반박, 그거야 농산물이 비싸게 파니까. 이게 반박 의견을 이렇게, 이거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한 건지, 한국은 농산물 개방도가 높아서 문제가 될 정도다. 일부 농산물이 검역 등의 문제로 수입이 뭐 억제될 뿐이다. 되고 있을 뿐이다.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어 반드시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그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농수산부라고 얘기하죠. 농림축산식품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도 이 부처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이게 며칠 여기 6월 19일 날 제가 소개한 것 같은데, 삼겹살 2만 원 중 고깃값은 3,500원 인건비 부담 줄이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뭐 지금 잘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삼겹살이 3,500원인데 나머지는 인건비와 상차림비, 임대료 등 부담인데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 요 단가로 봐서 요 비율이 18%예요. 요 판매가가 1인분이 2만 원이라면 제가 어저께 17,000원짜리 먹었어요. 근데 그쪽 가게가 삼겹살 전문점인데 의외로 손님이 없어서 거기 조용하니까 들어가 보자 했는데, 역시 손님이 없는 경우는 뭔가 그 맛이 글쎄요, 김치 삼겹살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뭐 다 거기서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 17,000원이면 비율이 올라가겠죠. 삼겹살 싼 데 찾아서 아님 집에서 먹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이 재료비, 삼겹살 이 재료비는 식당이 구입하는 단가는 생산지 가격 플러스 유통비용 또 유통이익이 될 것이니까 생산지 가격은 한 1,500원? 1인분 200g 준다 그러면은 1,500원, 뭐 1,000원 이 정도뿐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걸 우리가 2만 원에 주고 먹는다 이게요. 1,000원짜리를 2만 원에 주고 먹는다.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은 원가 세계의 망령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단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단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 어떻게 쪼갤 거야? 경비 어떻게 쪼갤 거야? 임대료가 한 달 번 정도로 그러니까는 묶어서 한 달 매상 이런 거로 따져줘야지. 그 뒷면에 예를 소개하는데, 이것도 일본 건데, 체인점 라멘 가게를 닫은 공인회계사 올릴 수 없다. 가격을 싼 일본에 정체해가지고 이수루기 종합회계사무소 대표 이시나리 루, 이 사람이 기고한 글인데, 코로나 사화 극복 문정성시 인기 음식점이었는데 드래곤 라면을 닫았다. 2022년 10월 중에 코로나 사화가 본격화된 2020년 10월에 개점한 뒤 2년 1개월
국수값은 30에서 40% 증가해서 협상력 부족한 소규모점이기 때문에 국수값을 올려서 납품을 하면은 그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료 원가 난방비가 오르더라도 라면의 판매 가격은 거의 동결했어요. 라면이 쉽사리 가격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 이게 뭐 그때는 라면이 450엔인가 뭐 이랬다는데 요즘은 500엔 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설명하는 것은 음식점의 재료 원가율은 매가의 30%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그것을 넘어서면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 원가가 아니고 어, 원가율 제조 그러니까 그 판매가가 아니죠. 원가율에 수십억 명의 인상이 손님에게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10액만 올라도 안, 안 찾아와서 먹는다 이거예요. 물을 마실 틈 없이 바쁘게 아주 힘들게 했는데 자기가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직원도 썼고 했겠지만 월 60만 행 남아가지고는 이거는 이제 고생하다가 죽는 거다. 이래서 문을 닫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그 작성을 스루퍼시 회계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재료 비율이 29.2%예요. 그리고 인건비가 70만 행 나가고 경비가 40만 행 나가고 요걸 오일한 게 운영 경비. 그래서 운영 경비가 45.8%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재료비만 빼면은 남는 거는 70% 남는데 45.8% 경비 나가고 25%가 남아도 이건 육체를 못 견뎌서 이건 못하다. 그러면은 가격을 더 올린다? 글쎄 옳습니다. 이게 단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단가로.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식당들이 최저원가 이런 거 사실은 안 하죠. 그냥 지금같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매출이 얼마 일어났는데 내가 재료비 얼마 샀지? 그거 얼마 남았네? 그리고 내가 쓴 경비가 모두 얼마야?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근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인건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남성 부족 현상, 요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2050년 전쟁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싸울까? 고령화 돼가지고 할배들이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 한참 전에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소? 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평양성당서 푸틴 안내한 사할린 한인의 후손, 요거 특별한 기사 같기도 합니다. 이게 푸틴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게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2019년에 말하자면 러시아 정교회가 한국은 남북한 합동 대주교 이거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한인 3세로 1976년 유준호 살인 리스크에서 태어나가지고 러시아 정교회에 발을 들여놔가지고 지금 대주교가 됐다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하고 조선일보에서 화상 통화를 하게 돼가지고 쭉 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단계 곧 종료 남부 전투에서 이스라엘 수상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남부 라파 작전을 격렬하게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종결되지는 않고 이스라엘 부대는 북쪽에 레바논을 거점으로 한 헤즈볼라하고 붙을 생각이다. 작년 10월부터 헤즈볼라가 로켓탄 공격 등을 계속해가지고 전면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자기네들 남쪽이 양쪽에서 벌려지면 안 되니까 그 시아파
애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치기 위해서라도 가자를 아주 그냥 깡그리 그냥 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상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